9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일은 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고요, 노동절로. 중국은 8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 한국은 8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금 보호 한도가 원래는 5천만 원인데 그렇죠. 이제 9월 1일부터는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2일은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나오게 되고 한국은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9월 3일은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오고요. 미국에서는 7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연준에서는 이제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9월 4일은 이제 미국의 8월 서비스업 PMI가 나오게 되고 브로드컴 이제 AI 관련주죠. 여기가 실적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월 5일은 이제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의 초입에서 바쁘네요. 일정이 빡빡해요. 이 중에서 지금 어떤 거 제일 주목하고 계세요? 네, 미국은 고용 보고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맞아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왜냐하면 지난번 고용 보고서가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일단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또 정상화 될지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한국의 수출 데이터도 이제 9월 1일 날 공개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역시 이제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최근에 또 제조업 PMI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은 나오는데 한번 지표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엔비디아가 실적을 어쨌든 잘 내놨는데 사실 엔비디아 이제 경쟁사 중에 하나죠. 브로드컴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 여기는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수주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또 AI에 대한 성장이 지속되는지를 또 명확히 알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실적 발표 염두에 두시고, 이게 끝나면 사실 이제 미국도 거의 실적이 끝납니다, 발표가. 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거의 마무리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얘기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것도 깜짝스러운 소식이었다.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미포 이거의 합병 소식. 이거는 왜 이렇게 깜짝 합병을 하게 됐고요? 그 배경은 뭐고 또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일단 주가에는 되게 좋게 작용했던 게, 이제 우리 한국 증시는 이제 보면 보통 기업을 이렇게 쪼개잖아요. 쪼개서 막 상장시키는 게, 그래서 이제 기업가 이제 주주 가치가 많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건 반대로 합쳐버립니다. 상장 기업들을 두 개를 하나로. 그래서 일단 그거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이렇게 합병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중복 상장 이슈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근데 현대중공업이 그러면 굳이 왜 현대미포를 이제 와서 합병을 할까? 그럼 미포조선 이제 없어집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요. 현대중공업에 그냥 합쳐지니까 소멸되는데, 그래서 현대미포 주주분들은요, 만약에 100주 갖고 계시면 현대중공업 주식으로 바꿔줘요. 40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아마 12월 정도에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것 같고,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큰 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방산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오션이 미국에 조선소 인수해버렸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현대중공업은 좀 그런 액션이 되게 약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 보셨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함을 좀 원해요. 근데 하나오션이 너무 적극적인데 현대중공업은 좀 약간 뭔가 이제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 뭐 조선소를 만들거나 그럴 계획은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이번 그 합병을 통해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히 현대중공업이 군함 잘 만들어요. 네. 근데 거기에 도크라 그러죠. 배를 만드는 도크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국내 군함 만드는 용으로 다 만들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수출하려면 이게 시설이 좀 더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걸로 어렵거든요. 제한적이니까. 네, 제한적이니까. 근데 현대미포가 좀 남는 도크가 있어요. 좀 남아요, 도크가. 근데 봤더니 사이즈가 군함 크기랑 맞아요. 그럼 미포를 합병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배를 만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현대미포는 군함을 안 하거든요, 아예. 그 상선만 하는데 현대중공업을 하잖아요. 둘이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아, 이거 흡수수 합병해서 여기서 군함 만들어서 수출하자. 이게 약간 수출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미포도 좋죠. 현대미포는 원래 군함 안 하던 회사인데 그렇죠. 이제 하게 돼 버리니까 그게 이제 밸류에 반영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현대중공업이나 이제 뭐 예를 들면 현대미포나 한국조선해양 밑에 뭐 필리핀하고 저기 베트남에 조선소가 있어요. 네. 이 조선소들이 있는데 되게 생산성이 좋아요. 인건비가 싸니까 싸고. 근데 이거를 갑자기 싱가포르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 밑으로 다 해처 모여 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해외 사업장들을 다 밑으로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법인을 이제 위에서 이렇게 수직 계열로 관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그럼 왜 굳이 그렇게 하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중국과 한번 맞짱 뜨자. 왜 무슨 맞짱을 뜨냐면, 중국이 저가 선박은 지금 다 싹쓸이 했잖아요. 우리는 저가 선박 잘 안 하죠. 안 하는데 돈도 안 되고, 중국하고 해가지고 단가가 안 맞아요. 너무 싸게 하니까 중국은. 근데 이 싱가포르 법인 밑에 해외 법인들은 인건비가 얼추 맞아요. 싸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잘하는 뭐 벌크선이나 이런 선박들은 싼데, 이 시장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예, 해처 모여해서 여기서는 이제 중국과 경쟁하는 걸 한번 해보겠다. 네,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목표가. 왜냐하면 우리는 고부가치 선박은 잘 만드는데, 이게 저렴한 선박은 중국하고 상대가 안 돼가지고 거의 사실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거 해보자. 예, 여기도 지금 미국이 또 규제도 하잖아요. 중국 배를. 놓치기 좀 아까운 거죠. 그리고 이쪽 시장은요, 앞으로 교체 수요가 엄청 많아요. 선박들이 다 옛날 선박이 네, 많아서 네, 네. 구형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것도 놓치기 아까운 시장인데, 야, 이럴 거면 그 해외 인건비 싼 그 사업장 다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되게 좋은 전략이죠. 물 들어왔을 때 빨리 네, 놓아야지 맞습니다. 그런 느낌. 그래서 합병을 하면서 그걸 아예 교통정리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가 한국조선해양이에요. 네. 맨 위에.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주가가 완전히 폭등을 해버린 게, 이 과실을 다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 미포도 좋았지만 한국조선해양. 근데 전반적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이 어쨌든 합병을 해서 회사도 줄이고 그러면서 중복 상장 이슈도 해소하고 이런 아이디어도 되게 좋게 좀 시장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걱정은 되는 게 너무 올랐어요, 주가가. 그러나 이거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본다면 나중에라도 좀 조정이 나온다면 또 기회로 활용해서 어쨌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좀 이미 뭐 주가들이 막 하루에 10% 15%막 이렇게 오르는데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구조적인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이걸 좀 좋게 보실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조적 흐름을 보고 조정이 나온다면 네, 항상 네.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한번 기회를 노리자. 알겠습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항상 그 인베스터 데이, CEO 인베스터 데이라는 게 관심을 받는 기업 중에 현대모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 이 부분이 눈에 띄어서 자, 이것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 현대모비스가 이제 항상 CEO 인베스터 데이 하는데, 다른 건 그냥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좀 놀랬던 게 로봇 사업을 진출한다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원래는 그 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그 관절이 있습니다. 여기 관절이 여기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모터 같은 게 달려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만 로봇은 이게 이 관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원가의 60%가 이거예요. 관절이에요. 진짜 비싼 건데 요거를 이제 만들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만들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긴 했어요. 예, 증권가에서는 알려져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현대모비스가 말한 적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선포를 했죠. 예, 이 로봇 사업 우리 본격적으로 CEO 직속 그 사업부를 만들어서 네. 이제 추진한다고 했고, 이게 근데 너무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 아니에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고,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제 회사가 네. 현대차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핵심이 역시 액추에이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갑자기 로봇 부품 회사가 하나 이게 붙어버린 거죠. 순식간에. 그럼 어떻게 되죠? 밸류가 올라갑니다. 그쵸. 당장은 돈 벌긴 어렵죠. 이게 아직 규모의 경제는 아니니까. 근데 시장은 야, 어차피 몇 년 후엔 로봇 시대가 올 텐데 여기 핵심 부품사가 현대모비스가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CEO 인베스터 데이 다음날인가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였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이 2032년에는 55조까지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장 자체도. 그래서 자동차도 지금 부품도 잘하고 있고, 얼마 전에 현대차가 그 GM과 협동으로 해가지고 자동차를 이제 공동 개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GM에도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부품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은데 로봇까지 이어지는 그림이 지금 잘 나오고 있어서 결국 좀 이 부분이 수혜로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주가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걸 선도하는 업체가 테슬라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로봇을 앞으로 많이 만들 텐데 테슬라가 이제 앞서가고 딜을 아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따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어서 테슬라가 또 잘 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대중화가 빨라지면 그만큼 시장이 금방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 투자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테슬라의 로봇 사업도 잘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를 또 살펴봐서 관련해서 골드만삭스가 이 기업들을 투자해라 이런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동안 관세로 좀 부진했었는데 왜 이런 의견을 내놨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에 오해가 있대요. 지금이 피크아웃 아니냐. 지금 이제 실적은 좋았지만 관세 때문에 안 좋아질 거 뻔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좀 시장의 오해다. 너무 악재에만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 현대기아가 좀 잘하고 있는 걸 봐야 된다. 이걸 이제 통찰력을 발휘해서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기아는 사실 뭐 누가 봐도 싼 건 맞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40%나 할인받고 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이제 반격은 뭐냐면 3년간의 성장 스토리 이제 시작된다. 네. 그래서 매수를 해라고 이제 보고서 썼고 두 가지예요. 이유가 첫 번째가 현대기아는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자동차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성비 면에선 수혜를 받을 거다. 이 얘기가 있고 두 번째가 전기차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자동차의 가장 대세는 하이브리드 카죠. 네, 하이브리드 카가 정말 잘 나가는 이거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는데 도요타랑 혼다가 제일 유명하지만 네. 그 외의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제일 유명하죠. 가장 잘하고 있어서 시장의 무게중심이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는데 그걸 되게 지금 잘 선점을 한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기아죠.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현재 13개인데요. 네. 2030년까지 24개로 늘리기로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는 8개에서 20개로. 그러니까 대응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하고 있고 현대기아의 미국 하이브리드 시장 점유율이 현재 12% 정도 되거든요. 2028년에 27%까지 늘어날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잘하고 있는데도 너무 시장의 오해에서 주가가 좀 못 가는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지가 있다. 네, 이런 성장 스토리 있을 텐데 주가에 전혀 반영 안 됐다. 그래서 현대차 목표가 30만 원, 기아는 14만 5천 원. 근데 골드만삭스는 근데 또 모비스는 중립 의견이에요. 아, 그래요? 네, 모비스는 왜냐하면 나빠서라기보다는 이미 주가 많이 올랐다. 올랐다. 실제 모비스는 여력이 오르긴 없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모비스를 좀 중립이고 현대 기아는 안 올랐다. 싸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비스도 지금 뭐 이제 로봇 가치가 붙으니까 뭐 비싸 보이진 않는데 현대 기아는 진짜 못 오르긴 했죠, 사실은. 그래서 가격면으로 본다면 이들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성비가 좋다라는 건 거기서 만드는 차가 그렇죠? 차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씀이신 자동차가 거죠? 이제 자동차. 이제 가격이 사실 우리나라 차가 일본이나 미국 차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근데 성능은 또 뒤처지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가성비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약품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유럽과의 합의를 통해서 유럽의 의약품 관세를 15%로 확정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능할지? 아마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15% 이제 원래는 250%까지 매긴다 트럼프는 그랬는데 그럼 엄포였던 거예요. 예, 일단 유럽과 맺은 거 보면은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특히 그 제네릭이라 그러죠. 복제약. 아, 네. 복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근데 왜냐하면 미국은 약을 잘 못 만들어요. 약을 개발하는 기술은 있는데 약을 제조하는 공장들이 다 해외에 많죠. 주로 어디에 많이 있냐면 그 아일랜드 같은 데 많이 있대요. 거기는 왜냐하면 세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 많은데 근데 그런 데서 만들어서 미국에 들어오는데 만약에 감기약에다가 관세를 때려버리면 250%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이제 복제약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한테도 호재죠. 유럽은 15인데 우리만 뭐 30 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동등하게 대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악재가 해소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제네릭이 복제약이잖아요. 복제약은 관세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복제약보다 잘하는 게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을 그대로 이제 약간 비슷하게 만든 거죠. 효능이 똑같은 그 제품을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데 한국엔 뭐 삼성바이오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이 굉장히 큰데 관세 0% 아마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한테는 좀 호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금리 인하도 지금 이제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바이오주들한테 좋은 결과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가 인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약값 내려라 막 이렇게 압력을 내니까 그래서 약가 인하가 좀 생각보다 너무 폭이 커버리면
그러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좀 부담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9월이 이제 내일부터인데 이 9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더 달라질까요? 2차에서. 그러니까 1차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됐던 게 주주의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죠. 그때 회사에게만 충실하지 말고 회사와 주주에게 모두 다 충실해라. 이사의 그 의무를 이제 담은 게 통과됐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통과됐던 2차 상법 개정안은 거기에 집중투표제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100표 갖고 있으면 3명의 이사진이 있으면 한 명한테 곱하기 3배수 해가지고 몰아줄 수 있는 네. 파워가 엄청 써지는 거죠. 소액주주. 그래서 이제 그런 법들이 이제 통과가 됐고, 그럼 상법 개정 시즌 3는 뭐냐면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정기국회에서 이게 안건이 올라가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자사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이게 소각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소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일부 물량은 소각을 해야 되니까 자사주가 자동으로 없어진다면 주식 공급이 줄어드니까 기업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 거기다가 배당소득세 있죠. 요것도 안건이 올라가 있는 게 뭐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지금 35%로 돼 있어요. 네. 최고 세율이. 근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한 의원이 25%로 낮추는 법안을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25입니다. 근데 그 지방세 포함하면 27.5거든요. 근데 종합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9.5잖아요. 그럼 22%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배당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 시즌 3는 사실상 이제 이 상법 개정에서 가장 파워풀한 것 중에 하나죠. 또 그래서 이게 9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개정이 9월 중에 된다면 당연히 증시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주사, 증권사, 고배당주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어서 이런 업종들은 9월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것도 통과가 됐는데 물론 뭐 유예 기간을 6개월 뒀다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주식시장에는 좀 부정적이에요. 이게 좀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되게 불확실한 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청업체들이 원청이죠. 원청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원청을 어디까지 규정을 할지도 되게 애매하고 그러니까 사용자의 범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결정인데 어쨌든 확대가 되는 건 맞죠. 예, 이 법에 의하면. 그리고 이번 법안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파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되게 애매한 거죠. 뭐 예를 들면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미국에 공장 지으면 이거를 이제 예로 들어서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파업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걸 또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국에 공장 지으니까 하청업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없어지는 건가? 이거를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하면 좋은데 되게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걸 이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도 이것도 이제 제한시키는 거죠. 그래서 노조가 이렇게 파업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기업들한테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상황들이 되게 불확실한 데다가 하청업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특히 뭐 조선이나 현대차는. 그쵸. 그럼 수많은 합청업체들이 만약에 이렇게 걸어요. 걸면은 그 각종 다 소송이 많이 걸리면 비용 부담이 정말 크거든요. 생각만 해도. 네, 그리고 그게 뭐 현대차가 진다, 하청업체 이긴다 이게 아니라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판례가 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확실하다. 결국 불확실성은 주가 하락 요인이고 또 한 가지가 비용이 될 거 아니에요. 각종 그렇죠. 비용이. 네. 예,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부담이죠.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건 결국 기업들도 뭔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좀 보완을 해달라. 그래서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입법 보완을 좀 해서 뭔가 보완이 되면 긍정적인데 이게 만약에 안 되고 그냥 이 상태로 돼버리면 6개월 후부터는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우리가 지금 아직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이 좀 부정적이고 보고서 중에 네. 그런 좀 내용의 보고서가 있었어요. 어떤 보고서였냐면은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상법 개정은 뭐죠? 소액주주 권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이 노란봉투법은 뭐죠?
근로자의 권리가 일단 올라가잖아요. 그죠? 기업에 비해서. 그러면 이 두 개가 충돌하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이거죠. 둘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줘서 성장을 하고요. 네. 그럼 주주들이 원해요. 네. 환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근로자는 하청업체는 반대해요. 둘이 부딪히죠. 그럼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주주 편이냐 근로자 편이냐. 이게 이제 충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충돌. 예, 그러니까 상법 개정은 주주 우선. 맞아요. 노란법은 근로자 우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충돌하면 누구 손을 잡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미묘한 정말 그러니까 이슈네요. 상법 개정과 노란법은 이게 안 맞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정부도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 5천이란 말만 던질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보고서도 있습니다. 좀 더 유기적인 설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부딪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6개월 후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보완 입법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어쨌든 이거는 주식시장 자체에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네, 여미사님의 의견을 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목청 높여 말씀하시는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럴 시간이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또 오늘 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9월이 되면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거고요. 마음도 조금은 스산해지는 가을이 옵니다. 어떻게 증시를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8월은 좀 답답했고 뭐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는데 저번에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한번 PBR 10배 얘기하고 나서 다음날 폭락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가 투자하긴 좋아요. 좋아요. 예. 근데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또. 그날 3,080까지 갔다가 다시 3,200으로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빠진다가 아니라 한 번씩은 큰 조정이 언제든지 나오니까 그 포지션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이용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되게 어중간하거든요. 네. 지수가 막 3,200에서 왔다 갔다만 하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렇다고 뭐 위가 크게 열릴 것도 뭐 밑이 크게 떨어지는 지금 그런 구간은 또 아니거든요. 재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9월 17일 FOMC까지는 그냥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미국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재료가 없어요. 이제 다 반영돼가지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흐름이니까 아래로 이렇게 좀 크게 밀리는 흐름이 하루 정도 나올 때 그럴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편하지 않겠냐. 보통 9월, 10월에 한번 밀린다는 또 9월이 좀 보통 약한데 그렇죠. 뭐 그건 이제 계절성이라면 우리가 100% 확신은 못하지만 보통 9월이 좀 약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9월 중순 17일 날 FOMC가 있으니까 다만 9월에 조정받으면 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냐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정기국회 열리잖아요. 여기 상법 개정 시즌 3가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레벨업 할 수 있는 재료예요. 또. 그래서 그걸 또 기대할 수 있으니까 단기로 혹시라도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비중은 늘려가시고 오를 때는 조금만 자제하고 약간 자제하고 좀 지켜보자. 네.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인간의 심리랑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재부 장관 얘기 나오고 다음 날 개인 투자분들이 아침에 주식을 팔아버리셨어요, 실제. 그럼 주가가 폭락해 버렸어요. 근데 그날 그냥 저점이 그날 나오고 그냥 바로 올려버리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뭐 또 나올지 모르지만 아무튼 조정 나올 때 사기 어렵지만 그걸 그때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럴 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계속 들어가요. 미국도 금리 인하 시작할 거 아니에요. 금리 인하기에 대세 하락장은 없어요. 대부분 이제 상승장이 잉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걸 본다면 큰 그림은 상승입니다. 큰 그림은 상승이 그리고 저거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의무소가 배당 분리가 통과되면 진짜 우리나라의 개혁, 이 자본시장 개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긴 호흡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되니까 그걸 좀 역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8월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즌인 9월로 계절인 9월 가을로 넘어가는데 되게 듣기 좋은 그런 또 하나의 원리 원칙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주에 보고서 일요일 순서 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하나투자증권의 김수현, 박승영 연구원님인데 여기도 이제 9월 전략에 대한 이제 보고서예요. 제목이 9월 작년 기업 요건데 그래서 한번 요 전략은 뭐 맞냐 안 맞냐 떠나서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5월 이후로 3개월 동안은 조선, 방산, 원전의 시간이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주도주는 맞는데
점점 지위가 약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들보다는 좀 다른 쪽을 보자는. 네, 누구예요? 그러니까 신흥주자. 신흥주자 이제 여기 나와 있긴 합니다. 네, 누구예요?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모멘텀은 소진됐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세 가지를 꼽아주셨어요. AI 밸류체인에서 파생되는 실적이 하나 있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하. 세 번째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 이 세 가지가 힌트인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냐면 네. 그 반도체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바이오,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 AI. 예, 요걸 이제 꼽아주셨습니다. 이번에 연구개발 예산이 35.3조 원 나왔잖아요. 네. 이게 역대 최대인데 그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디에 힘 쏟는지는 명확히 알고 있죠. AI예요. 그래서 AI 주도주가 엔비디아에서 이제 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걸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좋은 건 맞는데 매출 증가율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관의 무게도. 예,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무거워지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AI 관련 중에서 어디가 제일 세냐면 피지컬 AI. 피지컬 AI는 이제 AI를 물리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 얘기했던. 네, 맞습니다. 로봇 같은데. 그래서 공장 자동화. 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신고가를 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쪽 AI를 활용해서 돈 벌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보자는 얘기 같고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3,200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기존 주도주는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있고 이게 소멸되면 시장은 새로운 걸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마침 또 연구개발 예산안이 발표됐으니까 그걸 본다면 일단 9월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업종은 조방원, 그러니까 조선방산 원전에서 반도체, 바이오, 소프트웨어로 좀 옮겨 가보자 이런 좀 권유를 해주셨고 그리고 근데 하나투자증권은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올해 연중 고점 있잖아요. 네. 올해 연중 고점이 3,280 정도 되는데 네. 그거는 못 넘길 거라 그랬어요. 내년에 넘을 것 같다. 고점 넘기는 거. 내년을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적용이 올해 실적에 기속되는 배당이 아니라 내년 실적 가지고 27년에 배당을 해줘요. 거기에 기속되니까 좀 모멘텀이 조금 늦어진다. 그래서 올해는 고점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내년을 더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거 하나의 참고인데 어쨌든 조방원보다는 네. 반도체, 바이오,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자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소프트웨어, 반바소.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9월로 넘어가려고 하는 막 길목에서 오늘 연블리의 비밀 노트로 봤고요. 오늘 뭐 그 어느 때보다 또 새겨볼 말씀들이 이사님께서 많이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겨서 가을에는 결실의 계절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또 결실과 수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사님도 가을 잘 맞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가을에요? 근데 가을에 뭐 계획이 있다보다는 저는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라. 아, 진짜로요? 네, 가을 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가을에는 좀 더 기분 좋은 네. 모습으로 연블리의 비밀 노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